챗GPT를 흔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건데 만들어주는 게 놀랍게도 인간이 풀어낸 말 같은 거, 또 인간이 그린 것 같은 그림,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누구한테 충격이었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대학교 몇 년 공부해서 졸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배워야 되는 거냐? 공학 계열도 전혀 아니고 인문사회 계열인데 이 어려운 독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워야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챗GPT를 흔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건데 만들어주는 게 놀랍게도 인간이 풀어낸 말 같은 거, 또 인간이 그린 것 같은 그림,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죠. 인공지능 역사는 사실 굉장히 깁니다. 수십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봐서 놀랬던 건 이런 거죠. 알파고. 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 이게 신기했었는데 문제는 내가 바둑기사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바둑도 안 둬요. 신기하지만 나하고는 정말 뭐 관련 없는 거.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글을 쓴다. 근데 글도 초등학교 아이의 글이 아니라 대학교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의 글처럼 쓴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업무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직장에서 하는 업무의 40% 가까이가 거의 글쓰기입니다. 난 작가가 아니다. 그래도 글쓰기예요, 여러분. 보고서 쓰고 계획서 쓰고 뭐 맨날 리포팅하고 다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기계가 대신한다. 이 부분이 누구한테 충격이었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제가 연구자니까는 많은 신문 자료나 최신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일이에요. 찾다 보면 뭐 흔히 필요 없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걸 요약해서 제가 판단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직접 하거나 저희 연구원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챗GPT나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오기 전하고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도 그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근데 저와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게 없는 시절로 돌아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근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나 이거 한 번만 써보고서 안 써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과 나는 한 번 쓰고 안 쓰게 되더라 라는 분의 차이는 어떤 거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걸 외국어에 좀 비유를 합니다. 외국어. 외국어 배우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챗 GPT가 우리말을 하긴 하죠. 한국어를. 한국어로 입력하면 답변을 주는데 신기한 건 얘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약간 구별해가지고 마치 응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쓰다가 처음에 한번 물어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반복해서 대화하다 보게 되면 얘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 정보나 자료가 나오는지를 저도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익혀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왜 외국어에 비유했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외국인하고 몇 마디 나눠봤는데 썩 흥미를 못 느껴. 어렵기만 해 배우는 과정. 말을 안 하죠. 근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뭔가 내 친구들하고 다른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는구나. 나 이게 흥미로워 같이 있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을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하고의 대화를 배워나가는 관점하고 인공지능하고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 쓰니까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두 개 붙으면 특히 인문이나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나는 접근하면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셔서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일단 들어요. 그냥 대화하는 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 뭔가 결과물을 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되게 안 맞는데 옆에 있는 B하고는 너무 찰떡궁합이야. B는 이 사람하고 일하기 너무 좋대요. 성과도 잘 나오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반대도 있고. 이렇게 대화하는 기법,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도 약간 배워가야 돼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말을 하지만 얘를 보게 되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십 년 이상의 문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한 약간 어찌 보면 애기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철학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마치 영어를 배울 때처럼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뭐고 어순이 뭐고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익혀져요. 아,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더 얘기를 잘 해주는구나. 예를 들어 내가 새로 쓸 보고서에 목차를 잡아달라고 해요. 초안이 나와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못 쓰겠네. 그러지 말고요. 네가 잡아준 것 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걔가 또 바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 되게 잘해요. 그럼 또 보고서의 초안을 다시 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면 아, 어떻게 하면 얘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주는구나.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프롬프트입니다. 예. 이 챗 GPT라는 도구를 우리 뭐 청년들, 20대, 30대 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청년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한테 이 얘기 많이 해요. 아, 교수님 나 그냥 취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인턴이나 면접을 보러 가면 무조건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너 생성형 인공지능 잘 쓰냐고. 그럼 나는 이제 뭐 대학교 몇 년 공부해서 막 졸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배워야 되는 거냐. 특히 뭐 나는 원래 공학 계열도 전혀 아니고 인문사회 계열인데 이 어려운 독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워야 되긴 합니다. 근데 배운다는 건 뭔가 쓸모가 있어야 배우는 건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엔지니어링이건 또는 뭐 예술 분야, 문서 작업하고 좀 멀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도 다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나이 만든 문서 보고 쓰고 이 과정에서 그 작업들을 GPT가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뭐 돈을 내가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의 면접 같은 거 보는 거. 특히 뭐 외국계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외국어로 면접 보는 것들을 비용을 내고 실습을 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됩니다. 하다못해 전화기에 깔 수 있는 앱이 있는데 뭐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화하는 앱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고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내가 이번에 이런 외국계 제약회사의 뭐 마케팅 담당자로 면접을 봐야 돼. 그 역할놀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걔가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텍스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는 거, 뭐 취업과 관련된 거, 미래 진로 준비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될 귀찮은 게 나왔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네. 은퇴를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삶을 꾸리시는 분들도 네. 이 인공지능에 대한 뭐 수요가 많으신가요? 꽤 많습니다. 일단 마음가짐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 해서 나는 이제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하다못해 20년 남았다 생각하는 순간 모두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가짐이 저 스스로 어떠냐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죽겠지만 평생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새로운 게 나오면 당연히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세가 좀 생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뭐 50이건 또는 70이건 90이건 간에 이거 배우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배우는 순간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대화하지 못했던 기계하고 대화하는 게 돼요. 기계가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보통 기계도 아니고 인류가 쌓아오는 수많은 텍스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이런 기계랑 쉽게 대화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봐. 그냥 귀찮거나 무서워서. 너무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분이 동네에서 커튼집 하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온라인 커튼 판매하고 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르신 뭐가 어려우세요 했더니 하다못해 전단지 같은 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대요. 요즘에 막 자기 예쁘게도 못 만들고 그거 물어보시라고 문구 같은 거. 근데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가게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저한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좀 예쁘고 간결하게 멋진 문구를 못 만들겠대요. 그거를 물어보면 걔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좋은 생각 갖고 있을 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뭔가 복잡하고 내가 잘 준비해야지만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냥 일을 시킬 수 있는 나의 친구 또는 그냥 내가 가볍게 뽑은 신입사원처럼 생각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업에서 내가 물어보거나 도움받을 게 없다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시면 된다. 이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저는. 네. 우리가 디바이스 얘기, 장치 얘기를 안 해볼 네. 수 없잖아요. 현재 네. 어디까지 개발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생성의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컴퓨터, 키보드 두들겨서 화면으로 보는 거.
근데 이것도 편리하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애플에 있는 전직 디자인 담당하던 임원이 나와서 휴메인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선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목걸이 방식이에요. 목걸이. 차고 있으면 가벼우니까 늘 차고 움직이면서 말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휴대폰만에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꺼내고. 근데 마치 친구가 요정이 뒤에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냥 말로 물어보라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 그럼 화면을 볼 일도 필요하잖아요. 소리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목걸이에 작은 빔 프로젝터를 단다는 아이디어예요. 물론 색상이 막 뚜렷하진 않지만 빔이 나오면 영상을 볼 일이 있어 손바닥 이렇게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안경, 뭐 두툼한 VR 고글이 아니라 얇은 안경 장치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 또는 기억에 대한 능력을 외재화시켜주는 도구인데 이 외재화된 도구가 무거운 랩탑으로만 있는 건 너무 불편한 거죠.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착용하는 안경이나 목걸이가 만약에 머리가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만화 같은 상상인데 이게 이미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뭐 내년 후년이 아니라 올해 가을부터 여러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제품을 내보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내가 원래 쓰고 다니던 30g에서 100g 사이의 그 정도 안경, 무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외국어로 써져 있는 간판을 보거나 외국인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이나 어떤 텍스트가 자막으로 뜨는 거예요, 한국어로. 삶이 정말 편리해지겠죠. 또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이 안경에 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아는 분인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바로 얼굴 인식이 작동이 돼가지고 누굽니다라고 바로 떼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한 업무 시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계가 가벼워지고 뭐 발열도 안 나야 되고 원래 쓰고 있던 물건하고 외형적으로 디자인도 좀 비슷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직업에서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도 궁금한데요. 달라질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쪽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거 맡고 있는 거. 이러면 성공하게 되면 많은 고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요 분야. 또 하나는 대체하는 일의 특성이 너무 복잡하거나 난해하면 또 대체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루틴화되어 있는 거,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손을 내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가 이 업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몸을 많이 쓰는 업무는 아직까지는 기계 대체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머리를 쓰고 그 과정에서 마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 만한 것들 요거를 인공지능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성공하게 되면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매뉴얼화나 루틴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업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텍스트화되어 있는 게. 그대로 쏟아보게 되면 뭐 지도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말씀드린 감정 포인트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감정의 동요가 생겨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감정의 동요를 받아서 뭐 잘못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 뭐 금융계 또는 유통업계 또는 마케팅하는 기업들이 인력 대체 측면에서 현재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현재? 일자리 대체가 이미 시작이 됐죠.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제 해외 논문 같은 것도 쓰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만 해도 이제 뭐 네이티브 언어는 한국어니까 당연히 영어로 제가 막 논문을 쓰고 교정 만든 거를 미국인, 영국인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예를 들어 논문 한 편당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작업을 요즘에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 보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국어로만 문장이 매끄럽게 써져 있으면 웬만한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것처럼 자동으로 또 시간이라고 따질 수도 없어요. 논문 하나 통째로 입력해 버리면 1분 있으면 번역이 딱 되어 나와 버립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또 너무 싸요. 그러니까 원래는 논문 하나를 통째로 번역을 맡기면 예를 들어 한국어로 된 걸 영어로 50만 원에 100만 원 들었는데 한 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뭐 일자리 아예 뺏겼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원래 하던 일은 사라진 건 맞습니다. 미래 일자리의 특성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기존의 직장에서 일했던 방식은 이랬죠.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니 경영학에서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서로 연결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밸류 체인 상에는 각 부서마다 여러 명이 있었고 여러 명은 비슷한 업무를 했어요. 마케팅 팀이 10명이다. 10명이 기본적으로 마케팅 관련 일을 계속해요. 만약 B가 영업이다. 10명이면 영업 관련된 일을 다 10명이 동시에 하고. 근데 미래의 조직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10명이 하던 마케팅 업무를 사람이 4명, 6명 없어져요. 영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협상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뾰족하게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을 때 도구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나의 경쟁력이 빛을 발하는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어려운 환경인 건 분명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특정 영역에서 뾰족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업무 경력도 꽤 쌓여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다듬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막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 사실 좀 위기, 쉽지 않은 단계인 건 좀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익명으로 조사하는 도구로 고정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 뭐 대학생, 학부모님들, 정치인들, 뭐 직장인들, 경영자들. 근데 물어보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건 꼭 나와요. 예술인, 연예인, 그리고 심리상담가, 그다음에 외과 의사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이 특징들을 보게 되면 좀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은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면 신나잖아요. 멋있고. 근데 축구를 잘하는 로봇을 본다.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냐 하면 신기하기는 한데 계속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축구나 무용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게 된다고 와,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경이롭다. 같은 사람으로서 이 재미가 있는 건데 무용을 해준 로봇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무용수가 등에 짊어지고 춤을 추는 로봇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역시 신기하긴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직접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감정 부분에서 인간이 해야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상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심리나 정신을 만져주는 것도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마음이 병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기계가 정형화돼서 줘. 과연 이걸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 동일한 말이라도 인간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 제 마음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외과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외과 의사나 간호사가 대체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전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를 써서 하던 작업들은 대체가 되기 시작했죠. 머리를 쓴다라는 말은 생각이 데이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학습시킨 거예요. 근데 몸을 쓰는 것 중에 고도로 몸을 쓰는 외과 의사,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는 간호사분들, 이거는 학습이 안 될 거야. 되긴 됩니다. 문제 데이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과 의사가 오퍼레이션 하는 환경, 간호사가 돌보는 환경에다가 수많은 센서를 달아놓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 그래서 만약 외상센터에 환자가 실려왔어. 근데 수많은 의사를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판단이 될까? 됩니다. 기계적으로는. 즉 아직까지는 데이터 양이 적어서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인간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업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이성과 감성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성을 강조해봤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주로. 야, 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 머리가 안 돌아가니? 이런 식의. 논리적인 인간을 중요시 봤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기계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감정은 인간 대 인간 또는 인간 대 다른 생명체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직업적인 중요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역량이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이미 잘라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눈앞에 누가 물건을 두고 가고
근데 이런 모든 마이크로한 관계들이 잘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인간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메말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전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제가 최근에 같이 일하고 있는 테크 분야의 신생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직원들이 이직하는 시간이 뭐 1년, 2년 쪽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평생 직장 얘기를 서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을 놓고 보게 되면 1차 은퇴 시기가 50에서 55세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둘 수 있을 것이냐.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55세 은퇴해도 괜찮았어요. 70대 초반까지 될 때는 수명이. 근데 지금은 수명이 100세 이상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2차, 3차, 4차 은퇴까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변동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교수로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나는 100세까지 교수할 거야. 이 마음은 저는 애진영에 버렸습니다. 계속 다른 걸 할 수 있다.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게 변하는 환경에서 보게 되면 잘 생존하는 종의 특성이 진화,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진화해 왔다라고 하고 진화하는 종의 특성을 보게 되면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는 낯설게 발생하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인간의 역량 중에 이야기는 창의성이에요. 되게 낯선 걸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낯선 거는 보통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내가 편리한 걸 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길을 갈 때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길로 가는 게 편하죠. 하지만 색다른 길을 들어갔을 때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새로운 걸 보면서 리프레시 될 때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모든 면에서 바쁘다 보니까 최적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최적화는 기계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화가 아닌 반짝반짝 새로운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교감하는 거, 적응하는 거, 창의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해보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의 그 직업의 여정을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학벌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펙 이런 거는 더 이상 뭐 중요도가 떨어지게 될까요? 저는 학벌이나 스펙은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게 기존에 왜 중요했냐면 사회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를 뽑아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뭐 면접 2번, 서류 한 뭉치 모르겠어. 아 무슨 대학교 나왔구나. 학점이 4.3이래. 토익 만점. 일단 뽑아. 근데 지금 이제 뽑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점이 이런데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토익이 높은데 외국인 만나면 말이 안 되네. 문서가 이게 뭐야? 즉 뭐냐? 객관화된 수치가 그 사람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다른 것들이 있죠. 하다못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개인 입장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도와준 도구들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간관계나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나 면접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런데 개인의 많은 삶의 기록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이 디지털화된 기록들을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보거나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나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게 증명하기가 편해지고 있고요. 상대방도 저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서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게 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법 중에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라는 제도가 있죠. 마이데이터가 내가 많은 뭐 상거래나 금융이나 교육받으면서 또는 병원에서 발생시킨 데이터를 내가 동의하면 다 모아가지고 이거 분석해서 써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드린 이야기랑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신용 레코드가 없으니까 그나마 은행에서 보는 게 얘가 좋은 직장 들어갔나? 뭐 좋은 학교 나왔나? 이런 거 보고서 조정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마이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신뢰할 수 있는 19세 청년이야. 1억 빌려주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기 어려웠던 저신뢰 사회였기 때문에 몇 가지 학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기술로 신뢰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는 다른 툴을 통해서 서로 신뢰감 확보해 나가는 그쪽으로 우리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표면화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에너지하고 자원 문제입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선 제 손바닥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뒷단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가 돌아가고 네트워크를 타고 넘어오는 건데 당연히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더 쓰여야 되고 이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를 더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화석연료를 더 많이 태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흔히 뭐 지구의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면 이 기후 위기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 해결 꼭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학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외계에서 뭔가 지식을 끌고 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학습을 시킬 때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지식을 공평하게 학습시키느냐?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나온 인공지능 플랫폼, 파운데이션을 보게 되면 영어로 된 자료 중에서도 백인이 만든 자료, 그중에서도 남성들이 만든 자료에 대한 학습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쁘다가 아니라 나쁜지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편향된 건 맞습니다. 여성이나 동양인의 의견은 당연히 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 쓰게 되면 편향성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높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도구는 아니지만 누구는 아직까지도 무섭거나 그 작은 문턱을 넘어가지 못해서 못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또 하나의 양극화입니다. 기회의 양극화. 잘 쓰는 분들은 얘를 통해서 굉장히 자기 일이나 공부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누구는 쓰지 못해.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의 벽을 쌓아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점점 더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말인 양 대화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어요. 인간 간의 말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선을 유지할지, 우리의 관계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지, 인간 간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 좋은 쪽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공지능한테 많은 걸 의지하겠지만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영원히 인간의 몫으로 남겨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잡고 또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